이 대리, 지금 상담 잠깐 중단하고. 안 됩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은행 로비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나는 바로 옆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이 먼저입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상길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보면 몰라. 저분 VIP야. 고객은 동등합니다. VIP든 일반이든.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20해 전 서정이 그랬던 것처럼 원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오히려 시험당한 것은 나라는 것을. 비는 새벽부터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는 오전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윤강호입니다. 68살. 청해그룹 회장.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항상 그 세 글자를 붙입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오래된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30살 무렵의 내 모습입니다. 양복은 조금 헐렁했고 표정은 지금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의 얼굴은 유리에 비친 빛 때문에 흐릿합니다. 한서정, 내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 민준이가 그 말을 꺼낸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은행 대리예요. 이서윤이라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2살. 내가 서정을 만났을 때와 같은 나이입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윤이는. 민준아. 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멈췄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지. 우리 집안에 격이 있어. 격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 실망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더 생각해보거라. 그날 밤 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서류 하나가 있습니다. 구조검토 재검 요청 반려. 20해 전 문서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이 서랍 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회의에서도, 거래처와의 만남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격에 맞게 행동하라. 격을 지켜라. 격을 생각하라. 그런데 그날 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격이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한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아침을 거르고 일찍 나갔습니다. 집사박 선생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나? 네. 오랜만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던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나는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다시 누군가를 잃는 모습을 아들이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정이 떠난 뒤 이 집은 큰 집이 되었지만 따뜻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회사 일로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안전했습니다. 20해 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청업체 현장에서 구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계 오류였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아버지 전임 회장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게. 외부로 새어나가면 안 돼. 서정은 그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하청사 직원도 아니었고 설계를 변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서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호야, 내 아내를 생각해라.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압니다. 서정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나는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실패를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공의 숫자를 쌓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0년 뒤 서정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명은 간단했지만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 오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본관 건물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격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들의 신뢰도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킨 것은 무엇인가? 체면. 그저 체면이었습니다. 박 선생. 네, 회장님. 오늘 일정 중에 1층 로비 은행 지점 앞을 지나게 해주게. 은행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박 선생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빗속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서윤, 은행 대리, 보육원 출신.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거절한 이유가 정당한지 아니면 그저 비겁한 변명인지, 서정에게 하지 못한 일을 아들에게 또 반복하는 건 아닌지. 시계는 8시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체면의 언어로 지은 집은 견고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은행 로비에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비는 오후가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 선생이 우산을 펼쳐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잠깐만. 나는 로비 한쪽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노인, 상담 창구에 앉은 젊은 여성, 대기 의자에서 휴대폰을 보는 남자.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 쪽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머리, 낡은 회색 바람막이, 비에 젖은 등산화.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나서는 게 괜찮아. 그런데 그때 은행 안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목에 걸린 사원증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산도 들지 않고 빗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자는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마가 빗물에 젖었습니다. 여자는 노인의 맥을 짚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무릎 꿇은 작은 실루엣. 그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지점장 최상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으로 들어와. 지점장님,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 불렀잖아.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 손님들이 불안해하잖아. 여자 이서윤은 고개를 들어 최상길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생명이에요. 최상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 그 문장을 나는 압니다. 20해 전 서정이 했던 말입니다. 하청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회의실에서 서정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입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봤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는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이서윤은 끝까지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하지만 병원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최상길은 한숨을 쉬며 은행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선생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 이서윤 씨 말이야. 왜요?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갑자기 왜요? 조사하시려고요? 아니다.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해타워 1층 은행이에요. 서윤이는 거기서 일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청해타워 1층. 방금 본 그 은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손잡이에 손이 갔습니다. 20해 전의 서류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종이, 구조검토 재검 요청 반려, 서정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 나는 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정도 저랬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서정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는 그 대가를 함께 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겠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알고 싶다. 알겠어요.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서윤. 그 사람은 서정과 닮았습니다. 행동이, 말투가, 눈빛이. 하지만 나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아들에게 서정과 같은 아픔을 물려줄까봐.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서랍 모서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비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격을 지킬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파카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산행 갔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색은 바랬고 지퍼는 뿌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꺼냈습니다. 밑창이 다른 회색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윤강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60 후반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박 선생이 문을 열다가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전은 비워두게. 개인 일정이 있어. 저 차림으로요? 그래. 박 선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 대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해타워 앞에서 내렸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층 은행 지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 발급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작았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까요?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예. 통장 만들고 싶은데요. 신규 고객이시네요. 여기 이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친절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14번. 내 번호는 17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상담 창구에는 4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이 이서윤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묶은 머리, 고객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번, 16번. 내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1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3번 창구. 이서윤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68살에 이런 떨림을 느끼다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지만 회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네, 어떤 통장을 원하세요? 적금인가요? 아니면 자유입출금 통장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통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유입출금이요. 좋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서윤이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봤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윤강호님? 네. 혹시 청액으로? 들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서윤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은행 업무를 보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이요? 이 은행이 평범한 고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요. 이서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그 사람은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화면을 설명할 때 글자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류를 내밀 때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비밀번호는 4자리입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서윤이 통장과 함께 작은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카드에는 큰 글씨로 전화번호와 앱 사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안심카드예요. 어르신들께 드리는 거예요. 은행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천천히 알려드려요. 이런 걸 만들어뒀군요. 네. 제가 제안했어요. 어르신들이 은행 업무 보시는 게 불편하실까 봐요. 나는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가 선명했습니다.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은행 앱 설치해 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서윤은 능숙하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설정을 열었습니다. 글자 크기를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하실 거예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의 글자가 커졌습니다. 정말로 보기 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이 아이콘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통장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고객님이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객님이세요. 회장이 아니라 고객. 사람으로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업무가 끝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윤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회장님. 돌아보니 최상길 지점장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방문하신 줄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준비는 필요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왔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주 친절하더군요. 최상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지점장. 네, 회장님. 어제 비 오던 날
노인이 쓰러졌을 때 말이에요. 최상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대리가 잘 대응했더군요. 빠르고 따뜻하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은행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를 만나보고 싶다. 제대로 정식으로. 정말이에요? 그래. 상견례를 준비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안심카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큰 글씨, 배려, 따뜻함, 서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호야,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봐야 해. 나는 평생 사람을 누구로 봤습니다. 지위로, 배경으로, 쓸모로. 하지만 이서윤은 달랐습니다. 나를 고객으로 봤습니다. 사람으로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서류를 꺼냈습니다. 20해 전의 기록.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격을 말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말할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은행에 가야겠다고.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고.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도 괜찮을지. 아니, 정확히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잃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예약을 했습니다. 상담 예약. 오전 10시. 이서윤 대리 지정.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3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이 대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이서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편하게 앉아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서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적금 하나 들까 해요. 손자 용돈 모으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으시네요. 어떤 적금이 좋으실까요?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반짝이는 구두. 최상길 지점장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약했어. VIP 상담실 준비됐지? 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최상길이 남자를 안내하려는데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네. 제가 안내.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남자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최상길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둘러보더니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김 대리, 박 대리, 잠깐 이리 와봐. 두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최상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일반 고객들, 잠깐 대기 부탁드려.
VIP 고객 먼저 처리하고. 네. 하지만 예약 시간이. 알아. 그래도 VIP가 우선이야. 빨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1번 창구, 2번 창구.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가 생겨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고객들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연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이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대리 미안한데 이 상담 잠깐 중단하고. 안 됩니다. 이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태연이 당황했습니다. 뭐? 지금 상담 중인 고객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지점장님이. 고객은 동등합니다. VIP든 일반이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길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상담 중입니다. 보면 몰라. 저분 VIP야. 연 거래액이 얼마인데. 너 그거 책임질 거야? 책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분도 예약하신 고객입니다. 이 대리. 최상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 규정에 예약 고객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 지금 규정 타령이야? 타령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이 밥 먹여주냐? 실적이 밥 먹여주지. 최상길이 소리쳤습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서정을 봤습니다. 20회 전 회의실에서 홀로 서 있던 서정을. 나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 소란을 만들었네요. 상담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하죠. 내 목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이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대리가 맞아요. 나도 예약한 고객이에요.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죠. 최상길이 나를 봤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회장님. 지점장. 네. 내 상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게 규정이니까요. 최상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죠. 적금 얘기하던 중이었잖아요. 이서윤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펴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천만에요. 고마워요. 원칙을 지켜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상길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지점장실로 갑시다. 최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앉으세요. 최상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 질문 하나 할게요. 고객은 뭡니까? 예. VIP와 일반 고객, 뭐가 다릅니까? 그건 거래 규모로 사람을 나눕니까? 최상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로그 다 남아있을 겁니다. 예약 시간, 상담 진행 기록, 전부요. 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주세요. 이 대리 징계건이 아니라 고객 대응 프로세스 개선건으로요.
네, 그럼 이 대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표창감이죠. 최상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실적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아,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부탁합니다.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이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비서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VIP 고객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중하게 사과하되 규정은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상견례 날짜 잡자. 네, 정말요? 그래.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좋아요. 서윤이한테 바로 연락할게요. 민준아. 네, 아버지. 서윤 씨는 좋은 사람이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기쁜 웃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금요일 상견례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정의 이야기를, 내 침묵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서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창밖에 별이 떴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원칙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서윤은 그 가격을 기꺼이 치렀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한남동 본관 별채의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렸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편하게 있어라. 네, 아버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묶은 머리,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와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서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저랬습니다. 젊고 확신에 차 있고 두려움보다 사랑이 컸던 시절. 먼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이서윤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서정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내 손이 멈췄습니다. 서정. 그 이름이 이 자리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정 선생님을 어떻게? 요양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명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서정 선생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에요. 이서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지워졌다가 다시 눌러 쓴 자국들, 날짜들, 메모들, 비오던 7월, 구조검토 재검 요청 반려됨. 이서윤이 읽었습니다. 하청사 어의 실습생 평판서, 사실과 다름. 재확인 요청했으나 묵살. 내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 기록들을 나는 압니다. 20해 전의 여름이었습니다.
이명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정 선생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서윤아. 민준이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께 이 기록을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혹시 상처가 될까 봐요. 하지만 이서윤이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진실은 감춰지는 것보다 마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나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정의 글씨체였습니다. 또박또박하고 정직하고 절박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 긴장한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침묵했습니다. 이서윤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서정이 진실을 말했을 때 나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원들이 모두가 조용히 묻자고 했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설계 오류도 아니었고 서정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서정이 가장 약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노트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정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나는 일로 도망쳤습니다. 10년 뒤 서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때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시험하려고 이 노트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회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나는 고개를 들어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서윤 씨, 네, 당신은 옳았습니다. 은행에서 원칙을 지킬 때 나는 당신을 보며 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봤습니다. 민준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부로 재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이름으로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그리고 서윤 씨, 내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승인 로그 투명화, VIP와 일반 고객 동일 대기 원칙, 고객 약자 지원 예산 정례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서정의 이름을 기리는 윤리 경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원칙을 지킨 직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깨워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진심으로.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이서윤이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68살에 처음 흘리는 부끄럽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서정의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재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정의 노트와 함께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은 숨겨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정이 좋아하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나는 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정아, 늦었지만 이제 시작할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이블에는 2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뀝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청해그룹의 격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회의는 길었습니다. 논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청해그룹, 윤리경영 강화 및 과거 사건 재조사 선언. 저녁 무렵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자랑스럽다. 우리 집에 새로운 격을 만들어줘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빛이 서재를 물들였습니다. 나는 서정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날의 서정.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이제 편히 쉬어, 서정아. 체면의 언어로 지은 집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언어로, 책임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짓는 집. 그 집의 첫 주춧돌은 이서윤이 놓아주었습니다. 나는 서재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